358조 한번 봐봐요.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가 나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아까 뭐예요? 목적물의 범위 이 소리예요. 목적물의 범위. 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 행위에 따른 약정이 없으면 뭐예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요 358조는 거기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야.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한 것은 저당권의 효력은 거기에다 글씨를 조그맣게 하나 써놨죠. 뭐라고 써놨어요? 시기를 불문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보안물 종물은 설정 시기를 불문하고 미친다. 이 소리예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시기에 불문하고 미친다라는 거야. 자, 보안물과 종물에 의해서 보안물. 자, 무단 뭐라고 써놨죠? 식재한 수목. 찾았어요? 자, 무단 식재한 수목. 자, 근원에 의해서 식재된 경우는 뭐예요? 이때는 미치지 않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건물의 정축 부분, 정축 동그라미 찾아봐요. 정축. 자, 우리가 한번 봐봐요. 요걸 활용해 먹어야 돼. 독립성이 없는 정축 부분에 대해서도 미치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저희가 배웠대 이렇게 뭘 설정해 놨죠? 저당권을 설정해 놨어요. 이 사람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사실. 자, 저당권 설정 위에 여기에다 정축을 했어요. 정축 부분에 대해서도 미쳐, 안 미쳐? 미쳐.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요. 아까 정축은 보안물. 그럼 결론적으로 보안물 종물은 설정 서기를 불문하고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미치니까 변경 등기를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변경 등기?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부동산이 동산이에요. 부동산 자체의 변경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 자체의 변경 가져왔죠. 그러니까 무슨 변경 등기를 여한다? 부동산 변경 등기를 여한다라는 거야. 저당권 변경 등기는 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당권에서 직격탄을 날려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 조문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59조. 거기 가기 전에 2번에 종물이 나와 있죠. 건물의 부속 창고. 정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하고, 특히 줄잖아요. 정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한다라는 거. 가령, 건물 소유를 위한 재산권, 임차권에도 미쳐, 안 미쳐? 미친다. 그래서 요 의미. 근데 농작물은 어떨까요? 농작물은 무슨 취급을 받죠? 특수 취급을 받아. 그 옆에다 농작물은 X라고 써요. 자, 농작물은 특수 취급을 받아. 자, 그 다음에 356조, 359조 가실 동그라미잖아요. 가실에 대한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아까 우리 내공이 쌓였나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저당권. 저당권 하면 점유의 X. 두 번째는 부동산 일부의 X. 그 다음 세 번째는 등기 등록 원칙이죠. 그러면 저당권 점유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그 옆에다 점유의 X라고 써. 점유의 X. 그러면 가실은 원칙적으로 미쳐, 안 미쳐? 안 미친다라는 거야. 점유의 X니까.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 동그라미.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 설정자가 부동산을 수취한 가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가실에 미친다. 이 말은 반대해서 가면 압류 전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때 가실은 무슨 가실이라고 써놨어요? 천연가실, 법정가실 불문한다는 것. 그러나 저당권자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읽어봐요.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358조, 359조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또 까먹었다. 목적물의 범위 거죠. 목적물의 범위. 자,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29회 때 출제가 됐죠. 요거는 좀 요렇게 좀 외워둬요. 그 옆에 여백에다 써놔볼래요? 원본, 이자, 원리, 위 읽어봐요. 손실, 그렇죠? 자, 원리, 위, 손실. 요거는 좀 외워둬야 돼요. 그래서 원리, 위, 손실 요렇게라도 종일절하게 한번 숙제해놔야 돼요. 지금 뭐예요? 모의고사 풀 때 뭐예요? 좀 어렵죠?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런 게 암기가 안 돼서 그래, 기본적으로. 자, 원리 손실 그러면 읽어봐요. 원본,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 비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리, 위, 손실. 이렇게 좀 암기를 좀 해놔야 돼. 29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된 거고요. 자, 29회 때 출제된 범위가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이렇게 출제했어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아닌 걸 걸어라. 미치지 않는 것. 그럼 여기 봐봐요.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죠. 읽어봐요. 한번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읽어봐요. 원리위, 손실. 딱 잡아놓으라고. 어차피 다음 주에 뭐예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다다음 주에 풀면서 또 암기사유가 따로 정리해서 나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요거는 감을 잡아놓으라고. 원리위, 손실. 그러면 이제 요걸 생각하면서 봐봐요. 저당권은 읽어봐요. 원본, 이자, 이약금, 채무불이행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이게 원리위, 손실. 이렇게 해서.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몇 년분? 1년분. 동그라미잖아요. 1년분에 한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 전저당권과 차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봐봐요. 저당권은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액이죠. 건저당은 채권 최고액이죠. 채권 최고 한도 내에서는 이자는 건저당은 무제한 담보된다고. 우리 저당권은 몇 년분에 한해서? 1년분에 한해서. 자, 출제 포인트 있죠. 그러면 저당물의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범위. 원본은 읽어봐요. 필요적 기록사항. 이자는 임의적 기재사항이야. 등기되면 기간 제한 없이 무제한 담보됩니다. 자, 이약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이약금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은 1년분만 담보돼. 우선 변제 한도이기지 책임 한도가 아님. 요것도 조심해서 다뤄놓고 건저당권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저당권은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이 채권 최고액이니까. 자, 실행비용은 우리 저당권은 실행비용은 포함되지만 건저당은 채권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당권 자체는 경매가 들어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를 해둬야 돼. 특히 4번과 5번의 관계에서 그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건저당은 어때? 건저당은 특정, 불특정? 불특정. 채권 최고액이야. 부정성이 완화. 경매 X죠. 경매 X가 무슨 비용이? 실행이죠. 그러니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건저당은 특정이 필요하면 보통 저당으로 돌변하죠. 그때 저당권에서는 실행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그걸 꼼꼼하게 좀 잡아놓으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29회 때 출제했으니까 대충 우리 외우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읽어봐요. 한번 이자, 이약금, 손해배상, 실행비용. 그래서 원리위, 손실. 이렇게 딱 잡아놓으라고. 자, 피담보 채권. 그러면 358조와 359조는 목적물의 범위와 관련돼서 꼼꼼하게 정리해두고 360조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리, 위, 손실 요거 잡아야 되고 저당권의 처분 제한, 무선성이 있죠. 거기 옆에 수반성.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를 뭐예요? 읽어봐요. 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저당물의 보충이네요. 보충. 그러면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362조는 그 옆에다가 이렇게 골격을 잡아 놓으세요. 자. 자, 오늘 구제로 저당권의 침해 구제에 가서 아까 한 번 더 써봐요. 여 밑에 쭉 밑으로 써보죠. 자, 자, 이렇게 딱 적어놔요. 얼마나 여기 쉬워. 물에 손만 담그면 되는데. 물에 손 담기. 그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당권의 침해 구제. 그럼 뭐만 담가요? 그러면 요거 뭐예요?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항상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뭐예요? 읽어봐요.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손해배상 청구권. 다음,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이거는 뭐예요? 기한이익 상실이죠. 기한이익을 상실되면 즉시 갚아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즉시 변제 청구권이라고 그래. 청구권. 즉시 변제 청구권.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저당권의 침해 구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요거 뭐예요? 반환. 요거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보충하면 어때요? 보충하면 다 만족했죠. 그러면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해당하면 이거 봐요. 손해배상 청구권을 따로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것도 행사할 수 없어요. 즉시 변제 청구권도. 뭘로 뺐기 때문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 세 개를 잡아놔서 그러면 우리 저당권의 침해 구제 방법에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올 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다뤄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어요. 그러면 거기 한번 가봐요, 이제. 자,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 여기 이제 사례 문제 쓸 때 요거 뭐예요? 담보물 보충 정권은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좀 꼼꼼하게 잡으라고.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러면 봐봐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러면 틀려. 제3자는 요거 봐요. 손해배상 청구권이야.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 때만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저당권 설정자. 사례 문제 풀 때 얘네들을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때,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 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야. 근데 출제 포인트는 거기 제가 쓰는 거 봐봐요.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읽어봐요. 손해배상 청구나 읽어봐요.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담보물 보충이 된 거야. 그런데 무슨 손해배상 청구권과 뭐예요? 읽어봐요. 기한이익 상실, 즉시 변제. 이게 논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 누가 잘못한 거? 저당권 설정자가. 눈이 이야기했습니다. 사례 문제 풀 때 이거 누가 잘못한 건지 그걸 한번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담보물 보충 청구권. 자, 363조. 저당권의 경매 청구권, 경매인이 되네. 자, 저당권자는 채권의 변제기를 파기해서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그러면 담보권 실행 경매는 즉 임의 경매라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거고,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제3취득자죠. 그러면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단 이 경매인에는 누가 들어갈 수 없어요? 채무자는 경매인이 될 수 없다. 이 소리야. 여기란 거 이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당권의 경매 청구권과 경매인 요거 한번 잡아두고, 자, 364조 제3취득자의 변제 나와 있네요. 자,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거기 대봐요. 소유권 줄서 나봐요. 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야. 그러면 요 제3취득자는 그러면 누구는 취득자는 누가 있어요? 취득한 셈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야. 자, 저당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두 개가 딱 정리되어 있네. 제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읽어봐요. 변제할 수 있다. 자, 이항 2번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하면 된다. 채권만 변제하면 돼요. 가령 보통 저당의 경우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건저당의 경우는 읽어봐요. 최고액가 경매 비용만 변제하면 저당권의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출제 포인트에서 1하고 2가 자꾸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립니다. 이 전문 자체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래서 364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우리가 잡아놓고, 자, 365조 별표 3개 놓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 유명한 뭐예요? 일괄 경매 청구야. 자, 저당권자의 지상 건물에 대한 경매 청구, 일괄 경매 청구권이죠. 자, 토지를 건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잘라놓고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출제할 때 저당권은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자, 이 말은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갑이에요. 갑토지죠. 갑토지. 어머라티 1억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그러면 설정 이후에 건물을 하나 줬어요. 누가? 갑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른 뭡니까? 어른,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는데 건물이 생겼다라는 것은, 자, 토지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가격이 다운, 업. 다운이죠. 왜 그럴까요? 혹이 하나 있잖아, 혹이. 그렇죠? 혹이 하나 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어른, 선택권은 두 개 있겠죠. 토지에 대해서 경매 받을 걸, 토지에 대해서만 경매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토지든 건물이든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는 받아갈 권리가 없다라는 거. 이게 일괄 경매의 주요 취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과 관련돼서 올해 거기 딱 정리. 이것만 외워놔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면서 토지를 목적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하러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을 것, 나대지.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제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 할 것? 동일할 것. 제3자가 축제한 건물의 소유권은 설정자가 취득한 경우 판례에서 인정해주고 있고요. 설정자가 축제한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 이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딱 꼼꼼하게 된. 아마 일괄 경매에서 요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이 제일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효과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일괄 경매는 읽어봐요. 권리이자 의무가 아니야.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읽어봐요. 저당권자 거죠. 조심해야 돼요. 자, 오른쪽 가서 방가로 2번. 이 경우에 가인 경매 금지 원칙은 읽어봐요.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 세 개. 요건과 효과와 관련돼서 요거 세 개 딱 두 개 정리해놓고 올해 일괄 경매 청구권 올해 사례 문제로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그래서 요 점은 딱 정리해놓고 매년 출제되는 게 있어. 몇 조죠? 거기 그 유명한 뭐요? 법정지상권 몇 조? 366조 법정지상권. 요거는 별표 5개 전문이야. 별표 5개. 자, 여기 이제, 그러면 우리 법정지상권 그러면 통상 뭐예요? 어디에서 우리가 규정해 놨어요? 자, 전세권에서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야 안 해요? 합니다. 전세권에 대해서도.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봐봅시다. 이거잖아요. 자, 갑토지가 있어요. 갑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갑토지. 자, 요거는 갑건물이에요. 갑건물이에요. 자, 그러면 어리 뭐예요? 어리. 자, 갑토지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서 출발합니다. 경매가 들어갔어요. 낙찰받았죠. 근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리 뭐예요? 병한테 전세권 1억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자, 출발해보죠. 이 사람이 경매가 들어갔어. 낙찰받았어요. 그럼 이때 법정지상권은 갑이 취득해, 병이 취득해. 자, 요 사람은 읽어봐요. 갑, 주인이에요, 세입자예요? 주인, 요 사람은. 세입자. 그럼 세입자가 취득해요? 세입자가 취득해요? 주인이 취득해요? 주인이 취득하죠. 이때 법정지상권은 얘가 취득한다라는 거야. 전세권, 지난번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또 법정지상권 그러면 뭐가 있어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지난주에 했죠. 그 유명한 저당권 실행경매라는 법정지상권. 이게 전형적인 366조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의 효과는 그림이 나와야 돼. 이제 밑그림을 그려봐요. 토지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존재해야 돼. 토지든 건물이든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야죠. 동일 소유자로부터 출발하면서 그러면 저당권 실행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 이게 366조 법정지상권이야. 자, 강행 규정 좋잖아요.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임의 규정, 요거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야.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 유명한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요거 조심해야 돼. 단서도 붙어있다라는 거. 자, 요건과 관련돼서 그거 딱 그 정도만 잡아놔요. 올해. 자, 딱 정리. 요건은 저당물을 경매로 인해서 토지와 지상 건물의 다른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 첫 번째, 저당권 당시 건물이 존재.
자, 괜찮아요. 미등기 뭐가 건물도 괜찮아. 자,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읽어요. 동일인 소유일 것. 자, 세 번째, 전환권 실행 경매, 즉 임의 경매로 인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강제 경매로 인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읽어봐요.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지난주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 366조 법정 지상권과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 대표적인 차이는 366조 강행 규정,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임의 규정. 그러면 366조 법정 지상권은 무슨 경매? 임의 경매. 간섭법상의 법정 지상권은 강제 경매. 지난주에 우리 딱 정리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효과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읽어봐요.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한번 잡아두고요. 자, 취득. 법정 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고, 그래서 거기에다 전화요. 법정 지상권은 몇 조? 187조. 등기 없이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단 등기 없이는 이를 읽어봐요. 처분하지 못한다. 죽도록 했던 거죠. 자, 치료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정하며 치료 결정 전에도 치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치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은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고, 전속기간을 읽어봐요. 정함이 없으므로 읽어봐요. 최단 전속기간. 자, 그러면 경관 건물은 30년, 소목은 15년, 목조 건물은 5년, 목조 건물이 5년이야? 10년이죠. 공작물은 몇 년? 5년. 그렇죠. 자, 견수라고 그랬죠. 경관 건물 수목은 30년. 자, 그러면 우리 목조 건물, 기타 건물은 뭐라고요? 15년. 15년이 되죠. 자, 그래서 그 의미 한번 잡아두시고, 자, 출제 포인트 한번 봐봐요. 출제 포인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후, 자, 토지의 저당권이 실현된 경우,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예요.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의 경우, 공동저당 출처 나와요. 공동저당이라면 뭐 지분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가 아니죠. 그러면 신축 건물에 이한 법정 지상권을 읽어봐요. 성립되지 않는다. 자, 그럼 공동저당 출처 나와요. 공동저당은 없다. 공동저당은 다시 뭐예요? 없다. 하나 나중에 시간 많이 죽일 수 있어요. 공동저당 나왔다. 없다. 토지에 대한 단독저당인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한 법정 지상권을 성립하나 그 내용은 읽어봐요. 신건물, 구건물. 요거 구건물을 신건물로 자꾸 뭉친다고. 그 포인트 하나 딱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 그러면 이제 법정 지상권과 관련돼서 요 부분 딱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366조와 관련돼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367조와 관련돼서 제3취득자 줄잖아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은 제일 우선순위죠. 자, 그러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할 때는 203조 1항과 2항의 규정에서 저당물의 경매 대가에 읽어봐요. 우선 상한을 받는 거예요.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이 최우선이야. 그러면 거기 밑에 봐봐요.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나 임금 우선 특권보다는 뭐예요? 읽어봐요. 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368조 공동저당에 대해서 자의 대가의 배상과 차순위 대의. 우리가 계산 문제가 이게 골칫덩어리죠. 나중에. 자, 그러면 1항 나와 있어요. 이게 1항 앞에다는 동시배당이라고 써요. 동시배당. 자, 동시배당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 경매 대가 비례. 그게 한강편 다잖아요. 경매 대가 비례. 자, 그러면 4페이지로 한번 가볼래요? 4페이지. 자, 4페이지로 가니까 2항이 나오죠. 이거는 20배당이에요. 20배당. 20배당은 선순위가 먼저, 권순위가 받아가면 후순위가, 차순위가 받아가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2항은 20배당이야. 전항의 저당 부동산 일부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한 경우 그 대가에 대해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권자는 선순위권자의 전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읽어봐요. 선순위를 읽어봐요. 대위라는 거야. 대위. 20배당은 대위하다는 거야. 대위.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한번 다시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갈까요? 이렇게 틀을 잡아 놓으세요, 일단. 자, 문제 풀 거 전까지. 자, 동시배당이라고 써요. 다시 한번 써봐요. 동시배당.
자, 공동저당 그러면 동시배당. 그럼 써봐요. 아까 뭐야? 이거. 또 까먹었죠. 객매대가 비례해서 안문해가. 객매대가 비례입니다. 자, 이거는 선순위가 바로 후순위를 읽어봐요. 대위, 대위, 대위. 요거 한번 잡아놔야 돼. 대위. 자, 나중에 이게 걱정이에요. 봐봐요. 요게 대위거든. 요거는 객매대가 비례해서. 객매대가 비례해서 우리 안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기본 틀만 이렇게 잡아놓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 봐봐요.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공동저당에 있어 대의신청 불가능하다. X. X야? 뭐가 X요? 여기 봐봐요. 공동저당 읽어봐요.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그럼 공동저당 읽어봐요. 대위. 대의신청 불가능하다. 어때? X.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이게 민법에서 대의신청이 인정됐는데 등기법에 이게 실무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이제 실무를 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줘 버려서. 그래서 간혹가다 이 지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자, 공동저당, 특히 무슨 배당? 이시배당. 읽어봐요. 대의신청 가능, 불가능. 가능,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거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요부터 골격을 잡아놔요. 골격을 잡아놓고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정리해 놓고, 자, 369조 읽어봐요. 보정성. 보정성 들으면 뭐가 생각나요? 자, 졸리죠? 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보정성 생각나면 187조. 이걸 생각해 놔야 돼. 187조. 보정성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합니다.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보정성은 항상 그걸 생각해 줘야 돼. 그럼 저당권은 3번 채권의 시효로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멸할 때 읽어봐요.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러면 읽어봐요. 말소 등기함이 없이 소멸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몇 조다? 187조.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요게 바로 보정성의 바로 요 조문구조입니다. 자, 370조 한번 가볼까요? 준용규정. 그러면 가봐요. 213조가 뭐예요? 거기 써놨잖아. 소유물 반환 청구권 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214조만 나와 있잖아. 214조. 자, 그래서 321조, 343조, 340조, 341조, 342조가 아까 뭐였었어요? 거기다 써요. 물상대의였잖아. 342조, 물상대의. 이게 그래서 두 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자, 나름대로 앞으로 이제 문제를 풀면 자꾸 요 조문 가지고 잠들기 전에 읽어보라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놔야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자, 4페이지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어제부터 이제 단하고는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계약의 종류. 마음에 우러나서 그 밑에다 계약의 종류 한번 써봐요. 자신 있어요? 계약의 종류 몇 개? 15개죠. 15개. 자, 15개. 이게 뭐예요? 전향계약이야. 전향계약. 전향계약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이거 유명계약이에요. 유명계약. 그러면 전향계약 반대말은 뭘까요? 비전향계약. 유명계약의 반대말은 무명계약이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채권법에서 대표적으로 계약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계약의 종류, 지금 이게 틀이 안 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몇 가지 유형으로 외워두라고 그랬어요. 네 가지 행태로. 자, 그러면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도 이거는 알고 가야 돼요. 재산과 관련돼서 써요. 증여, 매매, 교환. 자, 대차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자, 일종의 이제 몸으로 때우는 것들이 좀 있죠, 몇 개. 자, 요거예요. 15개 전환계약. 그래도 요 정도는 외워야죠. 15 민법상 전환계약.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중개업 만약에 합격하고 나서, 자, 고객이 와서 민법상 전환계약이 몇 종류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쩌면 테스트하고 계약을 한다는데, 테스트하고.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계약의 종류는 몇 종류? 15. 이게 뭐예요? 읽어봐요. 자, 전형, 유명계약. 읽어봐요. 재산은 증여, 매매, 교환. 대차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이에요. 도급, 현상광고, 임치, 조합, 여행계약. 자, 그러면 이제 증여계약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동그라미 쳐봐요. 증여, 매매, 교환. 앞으로 정매교. 이렇게 오더라고. 정매교. 자, 그러면 대차는 3개 있는데 읽어봐요. 소, 사, 임. 그래서 소사임. 자, 그러면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거 읽어봐요. 고, 도, 현. 그 다음에 임, 조, 여. 이렇게 한번 자꾸 외워줘야 돼. 자, 임은 알죠? 일을 맡기는 거.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 조합은 이제 조합계약이고. 여기 뭐예요? 여행계약. 여행계약이 추가가 됐어. 과거에는 14개 전형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계약이 추가가 돼서 15개 전형계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봐요. 종신정기금. 그죠? 자, 종신정기금은 내 아파트가 있어. 그래서 아파트가 소진될 때까지 내 아들한테 매달 얼마씩 줘라. 이게 종신정기금이 되는 거야. 자, 이거 봐요. 이거는 무슨 계약? 하여계약. 읽어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알고 가야 돼. 중개사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봐요. 대물변제 여기 있어, 없어? 없어. 대물변제는 전형계약이다. 어때? X. 대물변제는 비전형계약이야. 그러면 대물변제는 유명계약이다. 어때? X. 대물변제는 무명계약이 되는 거야. 대물변제. 여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시험 범위는 어디냐? 여기에다 이렇게 박스를 쳐봐요. 이것만 시험 범위야. 강론 파트에서. 그러지만 직관적으로 해서 요거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측정이 안 되면 봐봐요. 우리 계약법 출발은 3가지로 출발합니다. 스타트 문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계약을 딱 할 때, 스타트. 만약에 계약법 문제 1번, 2번, 3번은 3가지 형태에서 떨어져 나와요. 만약에. 읽어봐요. 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걸로 출제되든지. 읽어봐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그 다음에 첫 번째 또 뭐예요? 읽어봐요.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러면 우리가 계약법에 문제가 나오면 요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근데 우리 딱 계약법 문제, 딱 시험장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봐봐요. 맨날 사람들은 요것만 생각한다고. 갑자기 요게 나오면 주워 먹는 문제도 못 주워 먹고 와요. 계약에 관한 설명로.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계약의 종류와 관련돼서 이렇게 한번 숙제해 놓고요. 그러면 셋 중에 하나야. 셋 중에 하나. 그런데 10문제 중에 한 절반이 뭐가 나올까요? 계약의 성립. 이게 출제되고 있거든. 근데 갑자기 요거로 휙 돌아서면 한 문제 놓쳐버리는 겁니다. 요 틀을 마련해 놓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봐요. 그러면 이제. 자, 또 하나는 또 왜 모르냐 그랬더니 요거하고 세트가 구비가 안 돼서요. 읽어봐요. 유상계약 한 세트. 무상계약 써요. 무상계약.
무상계약은 우리 민법에서 저기에서 정의하고 사용대차가 있었어요. 정의하고 사용대차. 자, 정의와 사용대차가 대표적인 무상계약이야. 그러니까 이거 한 세트고요. 두 번째. 자, 쌍무계약과 뭐예요? 쌍무계약과 뭐가 한 세트예요? 편무계약이 한 세트예요. 쌍무계약. 자, 그 다음에 또 한 세트를 우리가 잡아놓고 가셔요. 또 뭐가 있죠? 낙선계약하고 뭐하고 한 세트예요? 여물계약하고 한 세트예요. 여물계약. 자, 낙선계약은 항상 들어가야 돼요. 여기 봐봐요. 자, 매매를 한번 갖다 볼까요? 매매는 읽어봐요. 유상, 쌍무, 낙선. 매매란 유상, 쌍무, 낙선 계약이죠. 그럼 매매 개념을 잡아봐요. 매매란 그렇죠. 당사자가 사고 파는 것을 약정하는 것. 그러니까 낙선 계약은 항상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 낙선 계약은 약정이 빠지면 틀린 지문이야. 약정이 빠지면. 아마 매매란 그러면 사고 파는 것. 이러면 정확한 개념이 아니에요. 자, 그냥 매매란 거면 사고 파는 것을 당사자가 뭐 하는 것? 약정하는 것. 이걸 잡아라고. 약정하는 것.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봐봐요. 읽어봐요. 합의 플러스 물건의 인도를 요해. 그래서 여기 하나 써놔요. 그래서 우리가 4개가 있어. 현, 대, 계, 보. 작년에 2.5점짜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을 잡아놓으라고.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권 계약, 보증권 계약. 이거는 무슨 계약이다? 여물계약이야. 이거는 완전 틀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 다음에 또 요 틀도 하나 잡아놔야 돼.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봐봐요. 어때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신이 없죠. 또. 자,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어때요? 자, 위에 게 맞아요? 밑에 게 맞아요? 위에 게 맞죠. 이거는 X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왜 틀렸을까요?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왜 틀렸을까요? 현상광고가 있거든. 현상광고는 뭐예요? 읽어봐요. 자,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되거든. 편무계약이 되거든. 그럼 요거 그리면 항상 요게 나올 때는 요걸 생각해요. 쌍, 그 다음에 유. 요걸 항상 그림을 그려놔요.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야.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번 요 부분이가 아니거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요것도 세개를 딱 잡고 하나 들어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지문이 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이게 또 헷갈리면 안 되겠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다. 맞아요, 틀려요? 자, 편무계약은 언제나 무상계약이다. 어때? X. 그럼 요 관계는 항상 요거 무, 그 다음에 편. 이렇게 해서 무상계약과 편무계약의 관계. 요거 먼저 설정하고 하라고. 이제 채권법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러니까 여기에 얘네들은 기초가 딱해야 돼. 기초가 딱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자, 봐봐요. 정의는 무슨 계약이? 무상계약이죠. 그러면 정의는 읽어봐요. 무상이면서 편무계약이다. 맞네. 맞죠? 그러면 봐봐요. 그럼 매매는 쌍무계약이면서 유상계약이다. 맞죠? 매매는 유상계약이니까 나중에 담보 책임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단 요 세트를 정확하게 가봐놓고 요 정도는 우리가 적고 가야 돼. 그러면 봐봐요. 자, 쌍무계약의 특질을 골라라. 그러면 쌍무계약의 특질은 몇 개가 있어요? 바로 결련성이야. 그렇죠? 성립상의 결련성, 그 다음에 전속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그러면 동시행항변권은 쌍무계약이야, 편무계약이야? 쌍무계약. 그러면 나중에 동시행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것을 골라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이걸 고르라는 거잖아. 편무계약을 고르라는 거. 그러면 편무계약은 봐봐요. 그럼 무상계약은 편무계약이니까 정려와 사용대차는 동시행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쌍무계약의 특질이 대표적으로 시험에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요 관계를 머릿속에 찾고 가야 된다라는 거. 이걸 모르면 이제 뭐야? 어떻게 이제 흔들. 그러면 자기 갑자기 이거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에서 계약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이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나오면 팍 가버린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요거는 바꿔 가야 돼.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봐봐요. 또 하나 잡고 갈 일이 있죠. 여기 한번 봐봐요. 밑에. 자, 읽어볼래요? 읽어봐요. 읽어봐. 자, 밑에도 하나 써놔요. 청약과 성락, 그렇죠? 왜 민법에서 배운 걸 써먹지를 못합니까?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뭐 보이네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 효과. 그렇죠. 법률 효과. 자, 그러면 뭐 벌써 공부가 된 사람 봐봐요. 기초 체력이 홀더세기가 안 돼 있다라는 거야. 벌써 읽어봐요. 계약은 법률 효과, 청약과 성락은 법률 사실. 청약과 성락이 뭔데? 어사표시네. 그렇죠. 어사표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법률 사실. 어사표시는 법률 요건, 법률 사실. 법률 사실. 그럼 청약은 법률 요건이다. 어때? X. 청약과 성락은 법률 사실. 그럼 이걸 그러면 읽어봐요. 그렇죠. 원인. 그렇죠. 좋아요. 원인. 요거는 결과. 그렇죠. 딱 좋아요.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요거는 뭐라고 써놨죠? 재료. 재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재료. 그러면 우리가 계약은 재료가 몇 개가 필요해요? 청약과 성약. 무슨 표시?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또 우리 구조를 잡을 거는 여기 뭐가 있어요? 법률 요건은 여기 있었죠. 법률 행위. 그 다음에 법률 요건. 아빠 미쳤어요. 법률 규정. 이렇게 되죠. 그럼 법률 행위는 결론적으로 써봐요. 어사표시 플러스 알파. 그렇죠. 그러면 법률 행위란 읽어봐요.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 법률 규정은 어사표시 이해의 것을 뭐라 그래? 법률 규정. 지금 요게 이제 머리 시스템 구조가 딱 구성이 돼 있어야 돼. 계약법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이제 요 시간 끝나면 갈 분이 있어서 좀 뭐 쉬는 시간을 좀 수업을 길게 해야 되겠네. 하나라도 더 하려면. 자,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청약과 성락은 무슨 표시예요? 어사표시죠. 계약과 성락은 뭡니까? 바로 어사표시. 그러면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청약과 성락은 법률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골격이 형성돼 있고 요거에 바탕이 깔려 있으면 이제 믹싱만 시켜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4페이지 가서 제3편 뭐가 있죠? 채권. 채권이 있네. 자, 채권인데 계약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얘네들을 모르는 거야. 지금 얘네들을 조문을 모르니까 봐봐요. 시험 범위가 요거예요. 봐봐요. 지금 시험 범위는 계약 총칙과 계약 강론 파트만 시험 범위야. 근데 계약법을 하려면 요 채권의 요 규정들을 머릿속에 기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개 한번 봐봐요. 우리 많이 들었던 게 나와. 자, 388조. 기한이익의 상실. 현관편 전화봐요. 기한이익의 상실. 자, 기한이익 상실은 아까 들어봤죠. 우리 저당권에서 물의 기가 뭔데? 기한이익 상실이었죠. 기한이익 상실.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뭐예요? 읽어봐요.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해.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그래서 채무자는, 여기는 누구예요? 채무자는 줄쳐놔봐요. 이때는 채무자는이야. 채무자는. 아까 우리 뭐예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누가? 저당권 설정자가. 그걸 꼼꼼하게 정리해야 나중에 사례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하거든. 자, 기한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읽어봐요. 손상, 감소, 멸실.
동그라미 척척척척 써놔요. 자, 이후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되는 거야. 누가? 채무자가. 기한 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변제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옆에다 참고용으로 써놔봐요. 여기 봐요. 파산법상 파산이라고 써요. 파산법상 파산도 기한이익을 상실합니다. 기한이익을 상실해요. 제가 옛날에 시험 보러 갔다가 틀린 적이 하나 있어요. 다음 중 기한이익 상실 중 그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가볼게요. 1번 뭐라고 써놨어요? 1호. 다시 가볼까요?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할 때 1. 2번에 채무자가 담보를 감사할 때 2. 3번 채무자가 채무자가 담보를 멸실하게 할 때 3. 다음 4번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5번. 봐봐요. 파산법상 파산. 정답은 5번이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민법상 기한이익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무슨 법상? 파산법상 파산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산한 경우는 이거는 민법상이 아니에요. 뭐라는 거다? 파산법상. 그러니까 요 조문은 우리가 1번과 2번을 관련돼서 기한이익 상실. 여기에 다 있는 거야. 기한이익 상실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잡을 거는 뭐예요? 기한이익 상실에서 잡을 거는 누가? 채무자가.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봐봐요.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요. 우리 행태가 있어. 영태와 사건이 있죠. 영태는 적법행위가 뭐가 있죠? 이법행위가 있어. 자, 이법행위 한번 써봐요. 이법행위 몇 개예요? 2개. 아우, 좋아요. 2개 뭔데? 그렇죠. 세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써봐요. 자, 우리 뭐 간단하게 이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배라고 그러죠. 손배. 여기 390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 여기 뭐예요? 750조. 근데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390조 이법행위에 대해서는 한번 조문이라도 한번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조문이라도. 그렇죠. 조문. 그러니까 이법행위는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390조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어.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390조, 750조. 그럼 390조를 한번 볼까요? 구경 좀 하자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나왔네요. 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조천,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 읽어봐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읽어봐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손해배상은 뭘 요건으로 하죠?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상이라는 것은 이법행위, 적법행위. 이법행위라고 그랬잖아. 이법행위가 좀 뭔데? 고의, 가실이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해야 안 해? 안 하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권은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해야 안 해요? 요건으로 하죠. 그래서 그게 390조, 그 유명한 390조,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이 정도는 알고 가야죠. 자, 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읽어봐요. 금전배상이야. 금전. 자, 그 다음에 396조, 가실상계. 그 유명한 페인디리에서 많이 들어봤던 가실상계네. 여기에 가실상계. 우리 가실상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에 관한 채권자가 가실이 있을 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하는 법의 일을 뭐 해야 된다? 참작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출제 포인트 나오네. 2개. 페인들이 성립한 경우에 본인의 계약상의 전적인 책임을 제외하고 가실상계 법리를 유추하여 자신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페인들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우리 대리파트에서 우리가 배웠죠. 자, 이항 출제 포인트 2.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읽어봐요. 무가실 책임으로서 여기에서 가실상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하자의 발생,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읽어봐요. 상당하다.
그래서 요 396조 과실상계와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1번과 2번. 특히 1번은 어디에서? 민법 총칙에서. 2번은 어디에서? 계약법 총칙에서 나오죠. 강론에서 나오네.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여기 1번, 2번은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404조 그 유명한 읽어봐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대위권이 나오네. 채권자 대위권 그러면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쓰이고 있죠. 그런데 채권자 대위권에서 가장 큰 논점은 어디에서 나오죠? 이중매매. 그렇죠. 이중매매. 그렇죠. 이중매매. 자, 이중매매. 자, 그 유명한 404조 채권자 대위권. 한번 읽어볼까요? 1항. 자,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의 전속한 권리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대신 결혼하세요. 내 대신 저 여자분하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신 전속관에 대해 신분권이나 돼. 그러면 출제 포인트 가볼까요? 채권자 대위권이 문제되는 경우 나오네요. 이게 시험에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 딱 정리해 놓으라고. 반사회적 이중매매 줄서나요. 제1매수인이 제2매수인에 대한 등기 말소 청구권은 직접 행사할 수 없죠. 무슨 청구하죠? 대의 청구.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대 없대? 없대. 그럼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무슨 청구다? 직접 청구. 그럼 들려요? 무슨 청구? 대의 청구. 자, 3번의 취득 시 완성으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때는 직접 청구할 수 없죠? 대의 청구죠. 자, 미등기 건물을 양수한 자야. 양수한 자는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직접 행사할 수 없어요? 대의 청구야. 법정지상권 건물을 양수한 자가 토지 소유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대의입니다. 임차인의 읽어봐요. 방해 배제 청구권. 이것도 대의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출제 포인트와 관련돼서 문제되는 경우 여기 6개. 그 유명한 몇 조죠? 404조. 자, 406조 하나 맞추고 잠깐 하고 우리 마칩시다. 406조 마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었다 해야죠. 자, 채권자 취소권. 요거 행강편 다 끊어요. 이게 채권자 취소권 그 유명한 406조야. 이게 맨날 헷갈려. 어디에서 헷갈려요? 이중매매하고 통정허위 표시에서 헷갈리죠. 그런데 이중매매는 뭐예요? 채권자가 채권 채무 관계가 없잖아. 그러면 항행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채권자 취소권은 이중매매에서는 인정, 불인정. 통정허위 표시에는 사행위가 있죠. 그때는 인정된다라는 거야. 그럼 봐봐요. 자,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할 때, 즉 이걸 사행위라고 그래. 채권자는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덕자가 그 행위를 또는 전덕할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이 알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항 저당의 수는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몇 년? 1년. 채권자 취소권은 1년이야. 법률행위를 있는 날로부터 뭐예요? 5년 제기해야 돼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언제? 또 다 까먹었다. 3년, 10년이죠. 3년, 10년. 3년은 뭐예요? 추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는 날로부터 몇 년? 5년. 근데 출제 포인트 우리 시험 범위는 요 두 개만 잡아놓으라고. 채권자 취소권이 문제되는 경우. 요거 있죠.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이중매매 있죠. 1매수는 이중매매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데 통정허위 표시에는 사행위가 있죠. 왜? 강제 집행에 멘탈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뭐예요? 통정하니까 사행위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사행위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요 두 개가 바로 채권자 취소권에서 우리 시험 범위야. 자주 출제돼. 그 유명한 406조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아까 거기 404조와 관련돼서 채권자 대위권과 관련돼서 그 5개 딱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주 출제돼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